자, 이제 구문상의 특징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말은 교차어로서, 즉 교차어 그러면 우리가 동시에 뭘 떠올려야 되냐면 형식 형태소가 발달했다. 그죠? 그래서 문법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어, 형식 형태소가 발달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세 가지 뭐야? 조사, 어미, 접사가, 조사, 어미, 접사가 발달했다는 거지. 그래서 실질 형태소 뒤에 형식 형태소가 결합해서 문법적인 걸 드러낸다는 것도 우리말의 구문상, 문법상의 특징이 되죠. 또 어순에 있어서 우리말은 영어와 달리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구조죠. 그런데 이렇게 서술어를 맨 끝에 쓰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죠? 장점은 청자를 끝까지 붙들어 준다는 거. 그런데 단점은 즉 청자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내용을 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이 곧 청자에게는 단점이 되고 화자에 있어서는 장점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청자를 끝까지 붙들어 놓는다는 게 장점이지만 단점은 청자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들을 수가 없다. 자, 중요한 거 어순에 있어서 밑줄 쳐. 수식어는 피수식어 반드시 앞에 와요. 절대 수식어가 피수식어 뒤에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절대로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가 수식어에는 두 종류가 있지. 뭐하고 뭐? 관형어와 부사어. 관형어와 부사어. 그런데 관형어는 항상 체언 앞에 오고 바로 앞에 오죠. 근데 부사어는 용언 앞에 오긴 앞에 오는데 조금 떨어져 있기도 해. 그러나 어찌됐든 뭐야? 앞에 오는 건 변함이 없어. 이해됐죠? 그래서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온다는 얘기는 관형어는 항상 체언 앞에 온다는 거고, 부사어는 항상 용언 앞에 온다, 이 뜻입니다. 물론 이들은 띄었어야 되고요. 자, 여기서 하나만 복습해 볼까? 체언이 뭐예요? 명사, 대명사, 수사. 그 다음 용언은 뭐예요? 동사와 형용사. 그 다음 관형어는 뭐예요? 응? 관형어는 뭐예요? 그렇지, 체언을 수식하는 말이에요. 관형사가 아니야. 이 관형어에는 관형사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뭐야? 동사, 효용사에 관형형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뭐야? 관형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해됩니까? 자, 이런 거지. 여기 옷이라는 명사를 꾸미는데 새 옷하고 관형사가 이때는 관형어고, 예쁜 옷 이러면은 형용사가 관형어고, 그렇지? 또 작년에 산 옷, 그럼 뭐야? 내가 작년에 산 옷, 이런 뭐야? 관형절이 관형어고. 또 철수 옷, 이런 뭐야? 명사가 관형어고. 그러니까 문장 성분 관형어를 품사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야. 품사는 이렇게 다양하게 올 수 있어. 그렇지만 역할은 모두 뭐야?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이걸 먼저 구별을 반드시 해야 돼. 이해됐죠? 자, 그래도 부사어는 거의 대부분 부사지. 근데 이 관형어가 문제인 거예요. 알겠어요? 관형어는 관형사가 꾸미는 경우보다 오히려 다른 게 꾸미는 게 훨씬 더 많아. 그렇죠? 그래서 관형어로 쓰일 수 있는 건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품사, 관형사는 몇 개 안 되지만 관형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무수히 많다는 것. 반면에 부사어 역할을 하는 건 거의 부사야. 이해돼요? 아니면 부사절이지. 알겠죠? 자,
그래서 항상 수식어는 피수식어 앞에 오고요. 다음, 영어에 비해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주어를 빠뜨리면 안 되고, 대신 주어가 일반적인 주어, 나나 우리 이렇게 일반적 주어일 때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그 다음, 주어가 둘 이상 나열될 수도 있지.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죠? 아니, 주어가 둘 이상 나열된다는 건 뭐냐? 바로 서술절을 아는 문제. 즉, 코끼리는 코가 길다. 이때 이 문장 전체의 서술어는 뭐예요? 코가 길다. 그리고 이 문장 전체의 주어는 뭐예요? 코끼리죠. 그런데 이 코가 길다라는 서술어가 그 안에 보면 다시 코가 길다라는 주어 서술어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야? 주어가 나란히 오는. 이 말이 한 문장의 주어가 둘이라는 게 아니야. 이해돼? 한 문장의 주어가 둘일 수는 없어. 대신 안긴 문장의 주어와 그걸 아는 문장의 주어가 잇따라 나온다 이 말이지. 이거 우리는 안긴 문장이라고 하죠. 뭐로 안긴 문장? 서술절로 안긴 문장. 그래서 주어가 둘 이상 나열된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 주어가 두 개라는 게 아니야. 한 문장의 주어는 무조건 하나야. 두 단어가 하나의 주어일 수는 있어도 어쨌든 주어는 하나야. 그런데 안긴 문장의 주어와 아는 문장의 주어가 잇따라 나오는 게 가능한 거지. 우리말에는 관계대명사 없죠? 접속사 없어요. 관사 없습니다. 전치사 없습니다. 이해되죠? 우리말의 접속사는 접속사가 아니고 뭐야? 접속 부사야. 부사야. 그리고 그런 데는 부사지 접속사라고 안 그래. 다음, 또한 우리말에서의 대명사는 쓰임이 단순하다. 뭐예요? 사람을 가리키거나 사물을 가리키거나 장소를 가리켜. 영어처럼 대명사의 제한적 용법, 한정적 용법 이런 구별 없습니다. 다음, 문법적인 성의 구별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말에도 남자 여자 있지. 그지? 암놈 수놈 있지. 문제는 어떤 명사를 가리켜 남성 명사니 여성 명사니 이런 말이 없다고. 그러나 저쪽 유럽 계열이나 영어 계열은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변형적인 표현들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런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런 구별이 없고 또 단수 복수의 개념도 흐릿하죠. 우린 무조건 우리 집이지 내 집이라고 잘 안 해. 그렇죠? 우리 가족 그러지 내 가족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친구 그러지 내 친구라는 말도 잘 안 써요. 자, 그래서 나라도 내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말의 특질을 모두 살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말의 특질은 곧 거의 대부분 알타어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알타어의 특징을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배웠던 국어의 특징이 곧 뭐야? 알타어의 특징이다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어 문법을 들어갑니다. 43쪽을 펴시고요. 의문론부터 출발합니다. 자, 의문론은 의문현상 자체를 묻는 질문.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문법 질문으로서 의문현상 자체를 묻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다? 표준 발음의 기본적인 지식이다. 그래서 정확한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의문론에 대한 지식이 선행돼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문에 대한 낱말 뜻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감각적으로 의문이 뭔가를 먼저 해보면 여기 물이 깊다 라고 쓰면
이걸 발음하면 이렇게 되죠. 물이 깊다라고 발음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소리를 낸 하나하나의 소리의 이 덩어리를 뭐라고 한다? 음절이라고 해요. 음절. 그러니까 무라는 음절과 리라는 음절. 요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물이라는 형태소와 이라는 형태소. 그러니까 표기에 있어서는 가장 작은 단위가 형태소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이 발음에 있어서는 요 덩어리 하나하나의 소리 나는 덩어리를 음절이라 하고, 그 음절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소리를 뭐라고 한다? 음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음운은 우리말에서 음운은 바로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좀 더 세련되게 말하면 우리가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그래서 이 음절에서 음운을 나눠보면 뭐하고 뭐로 나눠져? 자음 미음과 모음 우, 또 자음 리을과 모음 이. 이해됐죠? 또 기역과 이와 비읍, 쌍디귿과 아가 곧 음운이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음운이라는 것은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이처럼 음운에 있어서 자음, 모음이 뜻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고, 그걸 엄격하게 음소라고 해요. 음소. 즉 음소가 곧 자음과 모음이야.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음소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말은 음소 문자다라는 얘기는 바로 자음 모음으로 쓰는 글자라 음소 문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리고 우리말이 소리 글자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 음은 자음 모음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말의 자음은 기본자가 몇 개? 14개. 모음은 기본자가 몇 개? 11개. 아니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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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4개가 기본 자모의 수지. 15세기 때는 기본 자모가 몇 개? 28개. 그런데 지금은 24개. 그래서 사라진 4개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소실 문자. 그렇죠? 15세기 때에는 28개였는데 지금 현대어에서의 기본 자모는 24개야. 그럼 이 과정에서 사라진 4개를 뭐라고 부른다고? 소실문자. 그 4개가 뭐예요? 여린 히읗, 반치음, 옛니음, 아래야. 그래서 여린 히읗과 반치음과 옛니음과 아래아가 없어져서 지금은 24개의 기본 자모만 했습니다. 다음, 이제 자음에서 기본자 14개가 아니라 소리를 낼 수 있는 된소리 5개를 포함하면 국어에서 자음의 소리는 19개가 나고, 그리고 모음에서는 즉 11개의 이중모음을 우리가 고려하면 모음은 21개가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수를 합치면 모두 뭐예요? 40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은 기본 자모의 수는 몇 개다? 24개. 우리말에서 소리가 날 수 있는 총 음운의 개수는 몇 개다? 40개. 이걸 구별해야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 우리 국어는 총 24개가 소리가 난다. 땡. 우리 국어의 기본 소리는 24개다. 맞다. 기본 소리는 24개야. 그게 기본 자모라고. 알겠어요? 그러나 총 소리 날 수 있는 음운의 수는 몇 개다? 40개. 자음 몇 개? 19개. 모음 몇 개?
21개. 그러면 음절의 하위 요소로 음소라고 하지 왜 음운이라고 했느냐? 여기 운소가 더 있다는 얘기야. 그럼 운소라는 건 뭐냐? 자음, 모음 이외에도 뜻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영어에서는 악센트 같은 게 있겠고 중국어에는 성조라는 게 있어. 그럼 현대국어 우리말에 뭐가 있느냐? 소리의 길이가 있죠. 그래서 소리의 길이가 이건 절대 자음, 모음으로 구별이 안 되니까 이 소리의 길이를 그래서 비분절 음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음소, 즉 자음, 모음은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음, 모음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분절 음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음운이라고 말하면 그건 엄밀하게 말하면 음소와 운소를 합쳐서 음운이라고 한다. 음소는 자음과 모음을 말하는 거고 운소는 현대국어에서 소리의 길이를 말한다. 자, 교재 봐요. 그래서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변별적 기능이라고 그래. 변별적 기능이라는 건 무슨 뜻? 뜻을 구별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굴, 꿀, 둘, 물에서 기역, 쌍기역, 디귿, 미음은 뜻을 구별해 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게 음운이야. 그리고 자음이지. 반면에 국, 군, 굴, 궁에서는 또 받침에 기역, 니은, 리을, 이응이 뜻을 구별하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밑에 오는 받침, 자음이라고 또 얘기를 하지. 그래서 자음은 첫 소리나 끝 소리에 오는 거고 이제 가운데에 오는 발, 벌, 볼, 불은 자음은 그대로고 모음만 아어, 오우가 바뀌어 있고 그래서 뜻을 구별하니까 이 아어, 오우를 가운데 소리라고 하고 이를 모음이라고 하는 거야. 반면에 음성은 우리 국어의 시험 범위가 아니지. 왜? 이 음성은 물리적으로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야. 다시 한번 음성은 변별 기능이 없고 우리 귀에 들리는 구체적인 소리가 음성이야. 그 음성 중에서 우리가 뜻을 구별해낼 수 있는 소리가 음운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영화 보면 그 배우들의 음성은 들려. 근데 그 나라 말을 모르면 뭐는 안 들려? 음운은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음성은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소리야. 음성은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소리. 메모에 음성은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소리야. 가끔은 음운이 뜻을 구별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소리라고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귀만 있으면 들리는 소리가 음성이라고. 그래서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소리가 음성이라면 음운은 공부해야 들리는 소리야. 그러므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지. 그래서 음운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음성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지만 음운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변이음이라는 게 있다. 변이음은 뭐냐면 거기 예문에 고기 했을 때요. 고기 했을 때 첫 소리의 기억은요. 첫 소리의 기억은 안 울림 소리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음절에 모음과 모음 사이에 오는 소리는 울림 소리예요. 같은 기억이 유성음 지냐 무성음 크냐. 그래서 우리가 받침에 오는 기억을 로마자로 쓸 때는 K로 쓰고 첫 소리의 기억을 G로 쓰는데 이렇게 모음과 모음 사이에 오는 기억은 유성음, 울림소리고. 그러니까 이 말은 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얘기야. 고기 그러면 이 소리와 이 소리가 다르다고. 국 그러면 이 소리와 이 소리가 다르다고.
이해돼? 로마 할 때 이 소리와 달 할 때 이 소리는 다르다고. 알겠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변이음. 그래서 음성적으로 달리 소리가 나는 걸 뭐라고 한다? 변이음. 소리만 다른 거야. 그것이 하는 역할은 똑같고. 그래서 음운이 환경에 따라 음성적으로 달리 실현된 것 위주치고, 이게 변이음의 뜻이야. 음운이 환경에 따라 음성적으로 달리 실현된 것. 선생님이 지난달 2달은 이런 거 얘기 안 했어. 왜? 그때는 말 그대로 기본이라. 그러나 지금은 약간 심화하는 학습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좀 더 설명을 한 걸음 더 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몰랐지? 그거는 선생님이 강조를 안 했으니까 그래. 지금 알면 되는 거야. 이제 변이음 알겠지? 변이음. 그래서 모양은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야? 구체적인 음성이 달라질 때, 소리가 달라질 때 이를 변이음이라고 했죠. 다음, 이제 분절음과 비분절음은, 분절음은 뭘 말한다고? 자음 모음을. 이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음소. 그리고 비분절음은 다른 말로 운소. 즉 현대국어에서는 뭐라고? 소리의 길이. 그러나 15세기 때 우리 운소는 뭐였어? 소리의 높낮이였어. 그래서 성조, 소리의 높낮이는, 음의 높낮이는 15세기 국어의 비분절음문이야. 현대 국어의 비분절음문은 소리의 길이야. 그렇죠? 다음 페이지. 이제 구체적으로 모음부터 분류를 해보면요. 모음은 먼저 입술 모양에 따라 원순과 평순을 나누는데, 원순 모음이란 입술을 둥그렇게 내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야? 오와 우죠. 그래서 오, 요, 우, 유가 원순 모음이야. 나머지는 뭐야? 평순. 그 순자가 입술 순자입니다. 그래서 원순하면 뭐야? 입술을 둥그렇게 내는 거. 평순은 입술을 평평하게 소리내는 거. 됐지? 다음, 혀의 위치에 따라 전설, 후설이라 합니다. 그때 한자로 설자가 혀설자죠. 즉 전설 모음이라 하면 혀를 앞으로 내밀며 내는 것, 후설은 혀를 뒤로 끌어당기며 내는 것. 그래서 전설 모음의 대표적인 모음이 뭐라고? 이 모음이야. 이 할 때 우리는 가장 혀를 앞으로 내밀어. 그리고 우 하면 끌어당기며 나는 소리니까 뭐야? 후설 모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전설 모음의 대표적인 게 이 모음이야. 그러니까 어떤 모음에 이 모음이 붙어 있으면 다 전설 모음이 되는 거지. 어떤 모음에 오나 우가 들어 있으면 다 뭐야? 원순 모음이 되는 거고. 다음, 혀의 높이에 따라 혀가 위로 끌어당겨지며 나는 게 고모음이고, 혀가 아래로 떨어지며 나는 게 저모음이야. 그래서 고, 중, 저모음은 혀의 높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혀를 위로 끌어당겨내면 입이 닫히기 때문에 폐모음이라 하고, 혀가 아래로 떨어지면 입이 벌어지기 때문에 개모음이라는 거야. 즉 이, 으 이런 말들은 폐모음이기 때문에 고모음이고, 아 해버리면 입이 벌어지고 개모음이고 저모음이 되는 거야. 요 용어를 알면 돼요. 그래서 거기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우리가 구별을 할 때, 단모음을 전설, 후설, 평순, 원순, 고, 중, 저로 구별을 지으면 이와 같은 도표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단모음, 이중모음 뭐냐? 단모음은 소리를 내는데 입의 모양이 한결같은 걸 말해. 그래서
입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 하고, 소리를 내는데 혀의 위치나 입의 모양이 변하는 걸 이중모음이라 해요. 따라서 단모음과 기본모음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기본모음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지만 단모음은 역시 10개인데 기본모음에서 야여, 요유가 빠지죠. 그래서 단모음 10개 아, 어, 오, 우, 이.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이 전설모음, 이 모음을 요 앞에부터 차례대로 붙이면 된다 그랬어.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에, 왜, 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단모음 10개 외워야 돼. 아, 어, 오, 우, 이에. 즉, 왜, 위. 이를 단모음이다 라고. 그러면 단모음에 반모음이 첨가되면 이중모음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중모음이란 혀의 위치나 입의 모양이 바뀌는 걸 말하고, 단모음은 혀의 위치나 입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 걸 말하는데, 거기 세 번째 반모음이라고 써놨지. 이 반모음은 실제 모음이 아니야. 실제 모음이 아니고, 예를 들어 되어라는 단어를 발음하는데 단모음 그대로 되어라고 발음을 해야 하는데, 이걸 되어라고 이중모음 여로 해도 허용을 하죠. 그러면 단모음 어가 이중모음 여가 된 걸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걸 학자들은 플러스 알파, 즉 반모음이 첨가되어서 이중모음이 됐다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모음은 실제로 낼 수 있는 발음이 아니고 뭘 설명하기 위해 든 용어라고? 단모음이 이중모음이 될 때 단모음에 반모음이 첨가되어 이중모음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모음은 혼자 소리 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모음은 실제로 소리 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언제만 설명할 때 필요한 말이라고? 단모음이 이중모음 된 걸 설명할 때. 단모음이 이중모음 된 걸 설명할 때 반모음이 첨가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모음을 나타내는 부호는 학자들마다 달리 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쓸 게 아무것도 없지. 대신 반모음이라는 용어는 어떤 경우에만 필요한 설명이다? 단모음이 이중모음 될 때만. 알겠죠? 여기까지 모음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평순모음, 원순모음이 뭘 기준으로 한 건지. 뭘 기준으로 한 거다? 입술 모양. 전설모음, 후설모음이 뭘 기준으로 한 건지. 혀의 높이와 위치를 가지고 한 거다. 그래서 전설모음의 대표적인 게 뭐다? 이모음이다. 원순모음의 대표적인 게 뭐다? 오와 우모음이다. 이걸 기억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다음. 그리고 반모음이라는 낱말, 반모음이라는 이 용어는 실제로 소리 나는 게 아니라 단모음을 이중모음으로 냈을 때, 그때 단모음이 이중모음이 되는 건 뭐가 첨가된 거다? 반모음이 첨가된 거다. 다음 자음을 봅니다. 자음은 그렇죠? 입안에서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야. 뭔가 입안에서 장애를 받아 나는 소리가 자음이야. 뭘 막았거나 뭘 때렸거나, 즉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를 자음. 장애가 없이 나는 소리가 뭐야? 모음. 이 자음도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누는데, 먼저 조음 위치. 조음 위치라는 말은 뭐야? 소리 나는 위치.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입술을 부딪혀 나는 소리를 뭐라고 한다? 입술 소리. 한자로는 뭐라고 부른다? 순음. 자, 그래서 두 입술에서 내는 소리야. 불러봐. 시작. 브, 브, 프, 무. 외울 필요 없어. 이해만 하면 돼요. 이런 브, 브, 프, 무 이런 소리는 입술을 부딪혀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입술 소리. 한자로는 뭐라고 한다? 순음. 입술 순자를 써서 순음이다 라고 합니다. 다음 혀끝 소리. 이때는 혀의 끝이 윗 잇몸이나 이에 닿아 나는 소리고, 가장 자음 중에 그 수가 많죠. 혀끝 소리가 그 수가 많아. 그래서 우리가 혀 짧은 소리 낸다 이런 말 하잖아. 혀가 조금만 길이가 지나치게 짧아도 우리는 발음에 장애가 생기고, 그죠? 혀가 너무 길어도 이게 또 버터 발린 소리가 나기 때문에 또 우리 일상적인 발음과는 좀 다르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혀끝 소리를 한자로는 설음이라고 해. 혀의 끝이 닿아서 설단음이라고도 부르고, 이 치자를 써서 치조음이라고도 불러. 또는 줄여서 치음이라고도 불러. 자, 그러면 혀끝 소리 불러봅시다. 시작. 드, 드, 트, 스, 스, 느, 르. 모두 혀끝을 이용해서 내는 소리를 말합니다. 그렇죠? 다음, 이제 구개음은 우리 입천장의 앞부분, 딱딱한 부분에 닿아 나는 소리고, 그래서 이 구개음을 우리말로 센 입천장 소리. 근데 센 입천장 소리라는 용어를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구개음이라는 말만 써놨지만, 이 구개음을 우리말로는 뭐라고 부른다? 센 입천장 소리. 반면에 영구개음, 그 밑에 영구개음은 우리말로 뭐라고 부른다? 여린 입천장 소리. 자, 그래서 구개음, 즉 혓바닥이 경부개 사이에서 나는 거야. 경부개, 구개라는 건 어디를 말하냐면 입천장의 앞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자, 발음 내봐요. 시작. 쯔, 쯔, 츠. 입천장의 앞부분에 닿아나지? 딱딱한 부분에 닿아나지? 반면에 영구개음 소리 내볼까? 시작. 그, 끄, 크, 으. 어때? 혀의 끝이, 혀의 뿌리 부분이 입천장의 뒷부분에 닿아나지? 그 부분이 부드럽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영구개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원래요, 정확히 이해되면 암기돼요.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암기하고 헷갈리면 안 돼.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암송할 필요는 없어. 그냥 암기해야 되거든. 암기는 뭐냐면 이해하면 다 떠오르게 돼 있어. 암송은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데도 막 앵무새처럼 외우는 거야. 자음은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입술 소리, 혀끝 소리, 구개음, 영구개음, 목청 소리가 있다. 구개음에는 즈, 즈, 츠가 있다. 이런 건 암기야. 아니 암송. 이런 건 할 필요 없다고. 그리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아. 그리고 우리는 주관식도 아니고. 알겠어요? 설마 면접 보는데 야 구개음 외워봐 이래요? 면접관이? 그러니까 암송할 필요는 없어. 여러분들은 자꾸만 암송하고 암기하고 헷갈리더라고. 암송이 안 되는 것뿐이지. 왜? 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나 암기는 돼야 돼. 암기라는 건 뭐야?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시험에 구개음이 뭐냐라고 선택지로 나오면 그때는 기억을 해야 돼. 물론 암송하면 편할 수는 있지. 그러나 모든 걸 암송할 수는 없잖아. 그러나 암기는 하자. 왜냐? 이해하고 있으면, 구개음이란 말을 이해하고 있으면 발음해 보면 되지. 굳이 즈츠츠를 외우지 않더라도 발음해 보면 이게 구개음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다음. 끝으로 목청 소리는 다른 말로 후음이라고 그래. 목구멍 후를 써서 후음이다. 이건 흐 하나밖에 없죠. 자, 질문. 방금도
우리 국어의 자음을 소리낼 때는 모음을 붙여냈죠. 그죠? 기억이라는 명칭의 자음을 소리낼 때는 으하고 모음을 붙여 그로 소리를 냈지 기억 그 자체는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말은 자음 혼자는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이해돼? 모음은 혼자 소리가 나. 야, 여, 요, 유 모음은 혼자 소리가 나는데 자음은 혼자 소리가 안 나. 반드시 자음은 뭐가 붙어야지 소리가 나? 모음이 붙어야 소리가 난다. 이것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 위치,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 나눴고요. 자, 이번에는 좋은 방법, 소리나는 방법에 따라 자음을 분류합니다. 그럼 먼저 파열음. 자, 파열이 뭐야? 깨뜨리다. 입안을 깨뜨려서, 입안을 터뜨려서 내는 소리야. 공기를 일단 막았다, 터뜨려내는 소리. 파열음이고, 이 파열음은 입안을 막았다 터뜨려내니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에 3중 체계를 갖죠. 그리고 그 종류가 3개. 비읍계열, 디귿계열, 기역계열.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바둑이 파열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 바둑이가 파열됐다. 있어요? 그래서 바둑이 파열, 아니면 뭐 불독 파열 이러고. 불독이 아니지. 외래어는 불도그지. 불도그 파열. 자, 발음해 봅니다. 시작.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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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드, 트, 그, 크는 모두 우리 입안의 일정 부분을 막았다 터뜨려내기 때문에 파열음이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건너뛰어서 마찰음을 보면, 그 밑에 마찰음을 보면 이건 입안을 스쳐내는 소리고, 그래서 그 소리가 뭐가 있어? 스, 스, 흐. 이는 입안에서 통로를 좁혀 마찰을 일으켜내는 소리야. 그래서 마찰음은 스, 스, 흐. 이 파열음과 마찰음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불러? 파찰음이라고 하고. 그래서 막았다 터뜨려 스쳐내버리는 소리, 이를 파찰음이라 하고, 파찰음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즈, 쯔, 츠지. 그리고 이 셋,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을 우리가 안울림 소리라고 합니다. 이 셋을 뭐라고 부른다? 안울림 소리. 안울림 소리라고 합니다. 다음, 비음은 콧소리야. 그래서 무, 느, 으. 그래서 미음, 니은, 이응을 비음이라 하고, 그 다음 유음, 혀를 굴려내는 소리. 유음은 르, 리을 하나 있죠. 그래서 이 비음과 유음을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울림 소리라고 불러. 그래서 이 자음 중에는 성대를 울리지 않는 안울림 소리와 성대를 울려내는 울림 소리가 있는데, 그 울림 소리에는 비음과 유음이 있고 안울림 소리에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이 있다. 선생님, 그 해도 성대 울리는데 왜? 그건 모음 때문에 울리는 거야. 왜냐면 모음은 모두 울림 소리거든. 그래서 모음은 울림, 안울림이 불필요하지. 그러나 자음 중에는 울림 소리가 4개밖에 없다. 뭐라고? 미음, 니은, 이응, 리을. 그 중에서 미음, 니은, 이응을 뭐라고 부른다? 비음. 리을을 뭐라고 부른다? 유음. 그래서 나중에 음 변동 공부할 때 비음으로 바뀌어 소리 나면 뭐라고 불러? 비음아. 유음으로 바뀌어 소리 나면 뭐라고 불러? 유음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비음과 유음 기억해야지. 국어의 자음의 울림 소리는 4개밖에 없습니다. 끝.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음의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음을 명칭상 예사소리 뭔지 알겠지? 된소리 뭔지 알겠지? 거센소리 뭔지 알겠지? 울림소리 다 공부한 거야? 안울림소리 다 공부한 거야? 이해돼요? 아유, 저렇게 가르치면 나도 가르치겠다 하겠지만 지금 공부한 거니까. 알겠어요? 명칭 말하고 알겠지? 명칭 말하고 알겠지? 이러면
알겠어요? 그래서 요 용어가 어떤 말인지 그걸 알면 되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문법은요, 스님보다 더 쉽게 가르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들어보면 알 거예요. 왜? 나는 여러분들을 안 믿거든. 알겠어요? 한 번 말하고 이해한다고 생각 안 해요. 두 번, 세 번 얘기하는 거야. 왜? 나도 공부할 때 힘들었으니까. 알겠어요? 왜냐면 문법이 평소에 생활하는데 몰라도 지장이 없거든. 올림소리 뭔지 알고 안 올림소리 뭔지 안다 해도 시험 볼 때 말고는 쓸 일이 없거든.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의하기가 쉽지 않아. 그렇지만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반복해서 쓰면 안 잊어버리거든. 근데 이건 진짜 공부할 때 말고는 쓸 일이 없잖아.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서 뭐 노래방 가서 자 울림소리는 발음을 좀 주의해서, 그죠? 유음은 혀를 굴려야 돼. 해봐 롤롤 랄랄라 이런 거예요?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야. 자, 이제 비분절 음은 46조. 이 비분절 음은을 소리의 길이라고 하는데, 얘도 또 얘기를 하면 몇 가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뭐 5분 남았는데 밥 먹죠. 그리고 밥 먹고,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주 일요일 날 이 1단계 문제를 끝냈어야 되는데 못해서 이번 주에 보강하고, 그래서 국어 2단계 문제는 다음 주에 개강합니다. 됐습니까? 다음 주에. 그렇게 전달받지 않았나요? 그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1시에 다 같이 한다고? 그럼 말도 안 되지. 진도가 다른데. 그래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어쨌건 우리 대장이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아니 오늘 몸이 안 좋다고 못 나오신다 그러네. 그래서 나는 처음에 뻥인가 그랬어, 속으로. 그런데 전화 아까 받았더니, 왜냐면 이거 문제만 확실히 해야 되겠어. 전화를 받았더니 목소리가 완전 같더라고. 감기도 심하게 걸렸나 봐. 그래서 열심히 저렇게 운동하고 이래도 감기 걸리고, 운동 아무것도 안 하는 나도 감기 걸리고, 그러니까 뭐야, 안 하는 거야. 아니 운동해도 아무 소용 없다니까. 비슷하게 걸리잖아. 비슷하게 걸리고 아프고. 알겠어요? 나중에 사는 것도 봐라, 비슷하게 죽을 거야. 그러니까 뭐 굳이 운동하고 뭐 더 뭐 하겠다, 난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더라고. 운동해도 감기 걸려, 안 해도 감기 걸리고. 수영한 놈도 물에 빠지면 죽고, 수영 못하는 놈도 물에 빠지면 죽어. 그게 돼요? 운전하는 놈도 자동차 사고로 죽고, 운전 안 하는 놈도 자동차로 죽고.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운동은 안 해. 뭐 어차피 똑같이 아플 건데 뭐 미리 운동할 게 뭐 있어. 대신 약을 먹어야지. 그래서 열심히 약 먹고 유지하면 되지. 자, 그러면 식사하시고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